자, 10번 인코텀스에 이어서 역시 11번 인코텀스 문제입니다. 지금 자, 다음 중 인코텀스 2010인데 2020으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2020으로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DAT 조건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DAT 조건이 없어지고 DPU 조건으로 같다고 해도 내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코텀스 2011 설명으로 올바르게 기재된 것은 한번 봅시다. 자, 프리캐리에 있어서 운송계약은 운송계약은 주 운송비를 부담하는 쪽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캐리어는 수출지에서 제일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하면은 셀러로서는 책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운송계약 체결은 당연히 매수인이 해야 되고, 이 FCA는 운송 방식이 모든 운송 방식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험인지 시기는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뭐 정확하게 하면 제일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이기 때문에 1번 정답 맞죠? 이거는 뭐 2020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 CPT Carries Paid to, 매도인이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을 맞고, 그 다음에 모든 운송 방식 맞죠? 그런데 본선에 적게 되었을 때 아니죠. FCA, CPT, CIP는 한 묶음을 해라 그랬습니다. 위험의 이전 시기는 누구와 같다? FCA와 같다. 그러니까 B는 탈락. 그죠? 그 다음에 DDP는 자, 운송계약 체결을 누가 한다? DDP가 소위 이거는 DDP 조건은 Delivered Duty Paid 해가지고 목적지 지정된 장소까지의 모든 운임 및 심지어 통관까지도 누가 해줘야 된다? 매도인이 해야 되는, 매도인으로서는 가장 의무가 큰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당연히 운송계약 체결은 매도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뒤에 거 사실상 볼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틀렸고, 그 다음 D는 CFR 조건은 해상 및 내수로 조건이 맞고, 운송계약 체결 매도인 맞고, 그죠? 그 다음에 본선에 적게 되었을 때, 자, 요거 맞죠 지금? D 맞고, 그 다음에 E는 DAT 조건, 운송계약 체결 매도인이 맞죠? 그 다음에 이 DAT 조건은 해상 및 내수로 가는 어디? 모든 운송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현행 바뀌는 DPU, DAT가 DPU를 바뀌었다 했죠.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게 DPU로 바뀌었는데, 이 DPU도 해상 및 소위 내수류가 아니고 뭐 모든 운송 방식이고, 이것도 수입지 터미널이 아니라 수입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DPU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맞는 거 두 개, 그죠? 자, 이건 뭐 공식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 그 다음 12번 한번 보세요. 또 인코텀스죠. 지금 인코텀스가 보통 적게는 5문제, 과거에 많이 나올 때는 7, 8문제까지 나왔었습니다. 다음의 내용만을 가정하여 거래가 진행될 경우 인코텀스, 자, 2020일에도 관계없습니다. 수출 단가 산정으로 잘못된 것은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와 같은 각각의 조건의 비용과 그 다음에 위험 이전 문제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품목은 셀폰, 케이스, 그 다음에 자, 마진을 포함한, 그 이익을 포함한 한 개당 단가는 얼마? 미화 5달러. 요것이 사실상 무슨 가격이냐 하면 우리가 EXW 조건입니다. 사실상 EXW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X웍스니까 자기의 이익만 생각해서 제품 단가가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수입업자가 거기서부터 가져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사실상 우리가 EXW 가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에 보니까 뭐합니까? 매도인 공장으로부터 선적항까지의 한 개당 운송료 얼마? 가령 0.5달러. 통관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죠? 0.5달러. 만약에 FOB 조건 같으면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당연히. 요 비용이 추가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밑에는 FOB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선적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 한 개당 해상 운임 1달러. 그럼 이게 이제 소위 CFR 조건일 경우에는 요 금액이 추가되겠죠. 0.5달러 플러스 1달러까지 추가되면은
소위 6.5달러가 CFR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적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한 개당 운송 보험료까지 포함된 거. 그럼 CFR 조건에서 0.5달러가 추가된 7달러가 CIF 조건. 다 맞죠. 그 다음에 도착항으로부터 목적지까지 한 개당 내륙 운송료가 1달러 같으면은 여기에 첨부되는 비용까지 했어. 그러면 통상적으로 여기서 이제 EXW 조건은 딱 처음에 정답이 나왔죠. EXW 조건일 경우에 가격은 얼마? 그냥 5달러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만 생각하고 있으면 자, 이런 문제는 사실상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3번 문제. 다음 메모를 읽고 자, 관련된 역시 인코텀스 문제 나옵니다. 이것을 인코텀스 2010에도 관계없습니다. 2020에도 관계없는데 자, 지금 김대리한테 지금 이제 나는 내일 오전 공장에 갔다 오후에 출근할 테니 오전 중에 이번 잭슨 컴퍼니와의 계약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오. 다음이 계약의 주요 사항입니다. 해서 자, 원가 얼마? 100만 개에 대한 원가 3.5달러. 그죠? 그 다음에 언제 출항하느냐? 2018년 2월 5일 날 인천항에서 출발해 가지고 도착은 어디에? 소위 롱비치 항구에 도착한다. 통상적으로 뭐 이 도착 일자는 잘 기지 안 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출발하고 나서 중간에 운항하다 보면은 며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에 도착 날짜를 일반적으로 기재는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예시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용 부담 등 해가 도착항까지 선박편을 우리 측이 수배한다. 자, 운임도 우리가 부담한다. 자, 우리 그럼 뭐 CFR 조건이나 CIF 조건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위험 부담, 운송보험 별도 약정 없으나 우리 측 위험은 최소화 필요 때문에 우리 측 위험이 없는 것 같으면 보험도 들어줄 필요가 없다. 기타 사항 기존 잭슨과의 거래 특약을 준용함. 자,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자, 설명을 잘못된 것을 했습니다. 해상 운송 전용 조건 중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맞죠? 왜냐하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천에서 롱비치 항구까지니까. 자, 그 다음에 매수인에게 보험가입 의무는 없으나 자신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자, 매수인에게 보험가입 의무는 없다. 자신의 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조건은 CIF와 CIP 11가지 조건 중에서 I가 더한 조건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셀러의 위험이거나 바이어의 위험인데 자기의 위험을 보험에 들든지 안 들든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랬죠. 보험에 안 들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든지 아니면 자기의 위험을 보험으로서 커버하든지 그거는 자기가 선택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의무는 그런 얘기입니다. 매수인에게 보험 가입 의무는 없죠. 그러나 그 위험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지만 매수인이 보험에 들 가능성이 높다 한 얘기. 자, 요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매도인은 수출국의 내륙 운송료도 단가에 추가하여야 한다. 자, 4번 동지역에 가장 적합한 인코텀스 2010 조건은 CFR 인천이다. 지금 설명적으로 잘못된 것이 해놨죠. 그죠? 매도인은 수출국의 내륙 운송료도 당연히 단가에 왜 인천 포트까지 가는 소위 이제 비용 내륙 운송료를 이용하는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가에 추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찾으라 때문에 동계약에 적합한 조건은 CFR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출발항이 아닌 목적항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보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 인천항구가 아닌 롱비치가 기재되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개별계약과 포괄계약에 관한 여러분 이제 개별계약은 무엇이고 포괄계약은 무엇인가를 갖다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 밑에 지문을 보면서 개별계약과 포괄계약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계약이란 특정 물품을 거래할 때마다 매번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방식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개별계약이라고 한다. 자, 이 방법은 최초의 거래 시나 거래가 1회로 종결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계약에서 동일한 상대방과 동일한 품목의 거래가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 거래 조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거래 시 적용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자, 이것을 우리 의미 그대로 포괄계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계약과 포괄계약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자, 둘 다 지금 맞죠? 그 다음 포괄계약은 중장기 연불 수출 방식에 의한 수출입 등 거래 내용이 복잡할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자, 중장기 연불 수출 방식과 같이 복잡한 경우에는 포괄계약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무슨 계약? 개별계약, 거래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이와 같은 포괄계약이 사용되고, 이와 같이 거래 내용이 복잡할 경우 중장기 연불 수출이라는 것은 계약 자체가 굉장히 금액이 크고, 우리 주로 이제 플랜트나 뭐 건설 이와 같은 계약에 있어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거래 내용이 복잡하죠. 이런 경우에는 포괄 계약이 아닌 개별 계약 관계를 써야 된다. 그럼 C가 틀렸습니다. 자, C 들어간 것 다 틀렸습니다. 지금 꺼보면은. 그럼 맞는 거는 사실상 우린 D를 안 봐도 뭐다? D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D 한번 봅시다. 일반 거래 조건이란 특정 종류의 거래에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된 정형화된 계약 조건을 가리키며 통상 계약서상 표제로 General Terms and Condition이라고 쓰고 있다. 맞죠?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이 계약 내용 중에 개별 계약과 포괄 계약의 개념을 아는가를 소위 보기 위해서 출제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5번 자, 15번, 16번, 17번이 주로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 상의 소위 일반 조항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앞에 수업할 때 내가 이 수업은 못했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 일반 거래 조건에 들어가는 조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내가 참조를 해서 수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료를 여러분한테 제시하겠습니다. 요즘 국제무역사 패턴을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각각의 개념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만 잠깐 보고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니까 다음 중 자, 무역계약의 일반 거래조건 협정상 주요 조항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여러분이 하면 조금 생소하지 싶습니다. jurisdiction clause, 우리가 jurisdiction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재판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 이 재판 관할지, 소위 관할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 관할지가 어디냐 하는 문제인데 당사자 간의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할 근거 법률을 우리가 거버닝로 해가지고 중거법이라 그러고, 이거는 저리스딕슨 그런 재판 관할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워런티 클로즈라 해가지고 물품의 판매 후 제품의 결함 등에 의해서 발생한 소비자의 신체 상해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하는 규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워런티 클로즈는 물품질의 소위 물품의 품질 보증이나 하자 담보에 대한 어떤 그런 조항이고, 소비자의 신체 상해와 관련된 것은 소위 제조물 배상 책임이라 해서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클로즈라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우리가 소위 담보 조항 틀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에스컬레이션. 자, 에스컬레이트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단계적으로 소위 이제 창개되는 에스컬레이션 클로즈에서 외환 시세나 국제 상품 가격의 급등락에 대비하여 계약 상의 상품 가격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우리가 에스컬레이션 클로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개념들. 그 다음에 인프린지먼트 클로즈라. 굳이 번역하다면은 권리 침해 조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권리 침해 조항이라는 것은 뭐지 하면은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서 그 바이어의 지시에 따라서
이 셀러가 사용한 특허나 상표 등의 의장 등록이나 디자인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즉 면책되는 조항을 인프린지먼트 클로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사실상. 그래서 인프린지먼트 클로즈 한 요 의미, 이런 것을 미리 일반 거래 협정서 상에 이런 조항들을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와 같은 소위 일반 거래 조건 협정상의 주요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참고 자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또 두 문제 정도, 세 문제 놓쳐서는 안 되겠죠. 최소한 세 문제 정도 나온다면 두 문제 나오면 한 문제 이상은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역계약서 조항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첫 번째 보니까 non-waive clause라고 나옵니다. 이 wave라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non-waive는 불포기 조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non-waive 조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소위 이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있는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수출업자가 되었던 수입업자가 되었던 그 자기의 의무를 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계약 위반이라 그랬죠. 그 계약 위반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의에 대한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소위 non-waive clause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장기 공급 계약에서 수출자의 반복된 선적 지연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 같은 의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기의 그 권리를 포기해서 소위 그 이의 자체에 대한 소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이 우리가 소위 이제 권리 불포기 조항, 굳이 번역하자면 권리 불포기 조항이라고 하는데 non-waive clause로 알아두세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infringement clause. 자, 아까 앞에서 나왔죠. infringement clause. 중복되는 문제인데, 그죠? 계약 내용의 일부가 어떠한 사유로 실효 또는 무효가 되더라도 그 계약의 전체가 실효 또는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조항.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severability가 가분성 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severability clause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지금 자 여러분이 infringement clause를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proper law 해가지고 계약 내용의 해석상 다툼 등에 대비하여 특정한 법률을 정하는 규정, 우리가 어떤 적절한 법에 대한 규정을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은 안 됩니다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termination clause가 종료 조항이죠.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사정 방법 등을 다루는 규정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non-waive clause나 자주 출제된 것을 보면 non-waive clause, infringement clause, 그 다음에 워런티 클로즈, 에스컬레이션 클로즈, 그 외에도 지금 하드십 클로즈라든지 또는 비밀 유지 조항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에 인타이어 어그리먼트 클로즈라고 해서 완전 합의 조항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증명, 그 다음에 리사이틀 클로즈 등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학습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관련된 자료를 보충을 해놓고 또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7번도 역시 같은 문제인데 자 17번에 보면은 다음 무역계약서의 일반 조항에 관한 문제이다. 조항의 제목이 올바른 것으로는 기재된 것은 해가 가령 지금 여기서는 이제 A 조항이 무엇이고 B 조항이 무엇이고 C 조항이 무엇이며 D 조항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A 조항 같은 경우에 지금 assignment clause라고 해서 양도 조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도 조항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 제3자에게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해서 앞에 문제에서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neither party may assign or transfer 해가서 그것의 권리나 의무를 누구에게 양도하지 못한 이런 식으로 시작되죠. 그러면 사실상 뒤에 나오는 거 다 안 보더라도 여러분이 이것은 권리를 계약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것이 법조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내용 자체가 어려운데 이 나오는 양도 조항이 무엇이며 가분성 조항이 무엇이며 이와 같은 청구 클레임에 대한 조항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뭐 confidential 리스트 confidential 하는 거 비밀이죠. 그러니까 confidentiality 소위 비밀 조항, 비밀 유지 조항 뭐 이런 것이 무엇이라 하는 개념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영문을 모르더라도. 그래서 가령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양도 조항. B에 보면 뭐 this contract supersede all previous 요 정도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앞에 나오는 모든 협정이나 양해각서 뭐 등등을 갖다가 슈퍼시더 대체한다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소위 완전 합의 조항이라 그래서 계약서만이 유일한 합의서이고 계약서 이외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국제무역사 시험에 앞서 있는 35회, 36회, 37회 계속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 이 계약은 뭐 앞선 모든 뭐 그런 협정을 대체한다. 무슨 의미다? 소위 완전 합의 조항이구나. 그러면 두 번째는 완전 합의 조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 인타이어 어리먼트 조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듯이 B는 틀렸다. 그죠? B는 틀렸다. 그러면 지금 A는 맞고, 그죠? B는 틀렸다. B 들어가는 거 일단 틀렸다. A는 맞고, 그죠? 그럼 A는 맞고 B는 틀렸고. 그럼 이제 가령 요 두 문제 중에서, 그죠? B는 틀렸기 때문에 B 있는 거 두 개 끊고, 그 다음에 A는 맞고, 그죠? A는 맞으면 답은 뭐다? 뭐 C는 무조건 틀렸겠네, 그죠? C는 무조건 틀렸으니까 A, D가 맞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 여기도 한번 봐요. The parties shall keep strictly private. 자, 아주 엄격히 그 비밀을 지켜야 된다 해놨죠. 뭐다? 소위 비밀 유지 조항. 뭐 단어 많이 몰라도 이러면 confidential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만 봐더라도 찝을 수 있고. 사실상 여러분이 앞에 나오는 이런 문장 모르더라도 이 한두 개 정도만 알고 있으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시험 칠 때 겁먹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당히 지문 긴데 이거 다 해석해가 시험 치려고 하면 이거 한 문제 5분 10분 걸릴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연자 최소한 어사인먼트 클로즈가 뭐다? 아니면은 인타이어 어리먼트 클로즈가 뭐다? 이런 개념 정도는 알아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지금 계속 최근까지 교수님이 쭉 분석을 해보니까 두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 나오니까 32문제에 두세 문제 같으면 약 7%, 10% 그죠?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 관련된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자료로서 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자, 18번 무역계약의 주요 협상 조건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해놨죠. 신용장상에 환적 금지 문구가 있더라도 전 운송이 하나의 운송 서류에 의해서 커버되고 물품이 컨테이너에 실려 있음이 포기된 경우에 환적은 허용된다. 자, 앞에서 우리가 선적 조건 했을 때 환적은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분이 외워둬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CAD와 DP는 동시 지급 방법으로 분류되지만 OA는 유전서 LC와 마찬가지로 후지급 방식으로서 속한다. 이거 맞죠? 왜냐하면은 캐시 어게인스트 도큐먼트, 그러니까 서류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그 다음에 도큐먼트 어게인스트 페이먼트, 역시 서류에 대해서 소위 페이먼트 되는 DP 방식의 추심 방식과, 그 다음에 OA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오픈 어카운트, 소위 뭐라고 했습니까? 장부 결제라 그랬죠. 이건 후불 방식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B도 맞다. 그럼 A, B가 다 맞다 일단. 그죠?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다. 그럼 C가 맞냐 D가 맞느냐 이걸 골라야 되겠죠. 계약서 체결 시 당초 계약대로의 이행이 심히 곤란해져서 계약의 본질적 변경이 불가피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무슨 조항? 하드십 클로즈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우리가 무역 계약 조건에 하드십 클로즈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드십 클로즈. 이 하드십 클로즈가 뭐냐 하면은 굳이 번역을 하자면 사정 변경 조항 또는 계약 유지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 항력 조항과 유사한데 헷갈리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아마 전화 벨 소리가 들어왔지 싶은데 양해 바라면서,
다시 이 하드시 클로저라는 것은 불가항력 조항과 유사한데, 불가항력 조항이라는 것은 소위 계약의 이행 불능 사태가 생길 경우에 당사자의 면책에 관한 조항이지만은, 하드십 클로즈라는 것은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는 변화로 인해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계약 내용의 변경을 규정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사태가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함으로써 당초의 계약대로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심히 곤란해져서 계약의 본질적 변경이 불가피해진 경우 당사자는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냐면은 플랜트나 대형 선박 등 그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공사 기일의 조정이나 인도 일자의 연장, 계약 금액의 변경, 규격의 변경 등을 위해서 설정되는 조항이 바로 이와 같은 하드십 클로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하드십 클로저에 대한 설명이 맞죠. 그럼 정답은 소위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신용장 거래에서 기간을 산정할 때 within 2 days of May 25th, 2018과 그 기간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의 3일간의 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 은행 간에 보면은 전후 2일씩 해가 5일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이 아마 이 사지선다 이와 같은 문제, 소위 택일이 아니고 사지선다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제일 어려운 것이 가령 ABCD가 다 나왔다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좀 맞나 안 맞나 조금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사실 이 문제 여러분이 앞에 것만 학습이 되어 있다 그러면 뒤에 문제는 버려도 좋습니다. 이 문제까지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하드시 클로즈 문제까지 나온다면은 일반 거래 조건 협정의 계약 내용과 관련된 것은 거의 지금 이런 41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문제 정도 그죠? 비중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9번 잘못됐습니다. 19번 다음 중 무역계약에 관한 주요 협상 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자, Sales by Specification은 JIS, BBS 등 국가 공인기관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현정된 물품의 품질 순으로 매매를 약정하는 방법. 이 명세서 매매는 아니라 그랬죠. 소위 JIS나 BSS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Sales by Grade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준 규격 매매라는 것이고, DAP 조건에서 매도인은 수입 통관의 의무를 부담하고 관세의 납부 의무도 부담한다. 자, 매도인이 수입 통관 의무 부담하는 것은 DDP 조건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뒤에 거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DAT는 도착 터미널 인도 조건으로, 이때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 장기장 또는 도로, 철도, 항공, 화물 등의 장소를 포함한다. 사실상 이것이 정답인데 이제는 이제 DAT와 관련된 문제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수량 조건인 중량과 관련해요. 아메리칸 톤은 1016kg이며 롱톤이라고도 하며 2240파운드다. 다 맞는데 이 아메리칸 톤이 아니고 무슨 톤? 소위 잉글리시 톤, 그죠? 잉글리시 톤 또는 롱톤이라고 해서 소위 1016kg 또는 2240. 아메리칸 톤은 숏톤이라는 것입니다. 1000kg이 안 되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이 개념을 알고 있나 하는 문제. 자, 이제 무역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자,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 중 다음에 관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된 것은 또한 지금 잘못된 것은 찾고 있는데,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인 중재, 우리가 아비트레이션, 여러분 중재에 대해서 학습을 해둬야 되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 합의를 해야 하며 사후 합의로는 중재를 진행할 수 없다. 사전에 합의를 못했더라도 중재에 관해서 해결하려면 사후 합의에도 관계없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두면은 이건 정답이 1번은 바로 나와버렸죠. 잘못된 것은 1번이다. 그 외에 신용장에서 분할 선적을 금지하고 있으면 신용장의 분할 매입뿐만 아니라 분할 양도도 불가능. 자, DDP 조건으로 계약한 수출자는 지정 목적지까지 인도 의무가 있지만 적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자, 적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건은
I가 들었는 두 가지 조건밖에 없다 그랬다. 그죠? 물론 이거는 수출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험에 들겠지만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무역계약 조건 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 간의 합의, 진술, 양해 등은 본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고 이 계약이 협소 통합된다는 조항은 완전 합의 조항 맞죠? 자, 여러분 요것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우리가 무역 거래 계약 일반 무역 계약 합의 내 합의 조건과 관련되는 문제. 자, 그 다음 21번 무역계약의 가격 조건, 품질 조건, 결제 조건 및 계약 성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또 종합적인 문제가 나왔죠. 1번 곡물이나 유연탄 같은 살하물 또는 산하물 우리는 이것을 벌크 카고라 그런다. 그죠? 신용장 결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계약 물품의 수량 앞에 소위 ML 클로즈, 모알로레스 같은 가부적 허용 조항이 없더라도 별도로 불어되지 않으면 몇 퍼센트? 5%라 그랬습니다. 틀렸죠? 자, 두 번째,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 자, 비엔나 협약 혹은 CISG, 그죠? 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입니다. 그래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피청약자의 승낙과 동시에 그 철회 의사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경우에 그 승낙은 철회된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우리가 보통 국제 비엔나 협약에 하면 청약이나 승낙이 전부 도달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앞에 그 오퍼에 대해서 오퍼리가 승낙을 했는데 승낙을 하고 보니 잘못됐다. 동시에 그 철회 의사를 청약자에게 소위 보냈는데 동시에 그 철회 의사가 오퍼러에게 도달한 경우에 그 승낙은 철회될 수 있다. 맞죠? 개념상.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DAPDA와 같은 주신결제 방식은 은행의 지급합약이 있는 거래이므로 은행의 지급합약이 없다 그랬죠. DADP 거래는. 그래서 CAD, COD, OA와 같은 송금결제 방식보다 수출자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지급합약이 수출자에게 유리하긴 해요. 이런 거래보다는. 그러나 은행의 지급합약이 있는 거래가 아니라 하는 거죠. 추심 방식. 그 다음에 신용장 추심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장 통일 규칙. 자, UCP 600에 따르면 선적일과 선적기간과 관련하여 on or about, 자 기억해두라 그랬습니다. on or about는 그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 5일 11일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랬다. 뭐 이런 건 사실상 그래서 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다음 22번 중 무역계약의 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수출자의 소유권 이전 의무, 물품 인도 의무, 서류 제공 의무 이행을 수입자의 대금 지급 의무 이행, 물품 인수 의무 이행을 무역계약의 이행이라고 한다. 이 무역계약의 이행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FR, CIF 조건하에 운송 서류의 요건으로 유통 가능한 형태로 운송 중 물품 전매가 가능하여야 한다. 소위 우리가 이것이 상징적 인도 조건, 서류 인도 조건이라 했는데 역시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불가항력에 의한 선적 지연의 경우 수출자는 면책되며 이때 일정 기간 선적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사실상 뭐 자동으로 연장되기보다는 미리 합의를 해둬야 되죠. 어느 불가항력일 경우에 그 선적 기간을 얼마간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사실상 이것도 뭐 맞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좀 애매한 문제죠.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연장된다가 아니고 합의했을 경우에 그 선적 기간 내에서 뭐 연장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뚜렷하게 잘못된 것이 있죠. 뭐냐? CIF 조건 하에서는 물품의 제공만으로 수입업자의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또한 수입자의 처분하에 둔 것으로 본다. 소위 여기에서 나오는 CIF 조건 하에서의 상징적 인도라는 것, 지금 2번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이 상징적 인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리적으로 건네주는 행위만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의 처분하에 놓는 것을 의미하며 이 CIF 조건 하에서는 물품의 제공만으로 수입자의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바로 수입자의 처분하에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후 물품에 대한 청구권을 표창하는 서류 등을 수입업자에게 제공한 때 수입자의 처분하에 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3번 다음 중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매도인이 취하게 되는 대응 조치의 통상적인 순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아마 우리 앞에서 무역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빠졌지 싶은데 내용 자체가 통상적으로 무역계약의 어떤 위반과 구제라고 했을 경우에 역시 CISG에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 이제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어떤 계약 위반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이행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행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AB 보면 계약대로의 이행 청구. 자, 일단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매도인이 뭐라고 했나? 계약대로의 이행 청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계약대로의 이행 청구를 하고 나면은 그 이행 청구를 할 시기를 줘야 되겠죠. 언제까지 몇 월 며칠까지 하라고 시기를 제시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그 시기에 대해서 또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한다?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그죠?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죠? 마지막으로 뭐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서 내용의 합의하에 따라서 중재 신청하는 그런 단계가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방에게 원계약대로의 이행 청구를 하고 일단 위반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는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행 청구를 다시 한번 하라고 가령 예를 들자면 바이어가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셀러 입장에서 대금을 갖다가 빨리 지급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시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급하십시오. 그런데 돈도 안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이 계약은 깨진 것이다 라고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내가 대금을 못 받는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 손해배상 청구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위 중재 신청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되는 것이 과연 몇 번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4번 다음 중 계약서상의 폴스 머제르 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원래 머제르 한 것이 불후에서 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불가항력 조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자 앞에 나왔던 그 무역계약의 일반 계약 조항하고도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계약 체결 당시에는 얘기하지 못했던 경제적 또는 기타 경제의 사정으로 인해 당초 계약대로의 이행이 심히 곤란해져 계약의 본질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하는 조항이다. 자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하드십 클로즈라 그랬습니다. 하드십 클로즈와 폴스 머제르 조항을 갖다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특히 이 41회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봤을 때 출제자가 상당히 그 일반 거래 조건 협정 그 사항에 무역계약 조항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출제한 것 같아요. 조금 다른 해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것은 이거는 하드십 클로즈라는 내용이구나 한 걸 여러분이 알면은 답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정답은 지금 1번이죠. 그 다음에 자연재해나 불법 파업 등의 이유로 계약을 미이행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조항을 불가항력 조항이라고 한다. 자, 이 조항은 단순히 act of God, 우리 신의 행동이라 그러죠. 그야말로 이 천재지변이라 그러는 거 역시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포함되겠으나 파업이나 원자재의 부족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에는 이와 같이 소위 천재지변도 있고 그죠? 인위적인 어떤 컨트롤, 언컨트롤 되는 비욘드 컨트롤 되는 그런 사항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조항에는 단순한 면책 규정만 기재되지 않고 이행 기간이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되는 규정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선적을 정해진 날짜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일주일 이내에 뭐 선적을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의 소위 이행기간을 소위 연장하도록 만드는 규정도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조항에는 그런 것을 삽입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자, 다음 중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분쟁 해결을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화해고, 그죠? 그 다음 알선, 그 다음 조정, 그 다음 중재. 중재도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소송으로 리티게이션으로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 이 화해와 알선과 조정과 중재가 무엇인가만 이해해 두면은 여러분이 분쟁 해결 조건과 관련된 이것도 일종의 무역계약 조건이죠. 조건 중에 하나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분쟁 해결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미리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두는 것이 좋은데, 자, 화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사자 쌍방이 자주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발견함으로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계약서 상에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분쟁을 종료할 것,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 알선. 자, 화해는 당사자가 제3자의 개입 없이 하는 것이지만 알선과 조정은 3자의 개입이 존재하고 있겠죠. 자, 알선. 공정한 제3자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분쟁 사건에 개입하여 그 해결을 위해 조언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 알선기간은 각국의 상공회의수가 대표적이다. 다음, 조정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영어로 미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쌍방의 조정 합의에 따라서, 그죠?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그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쌍방이 동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중재 절차 개시 후에 진행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의 하나이다. 이건 통상적으로 딴 건 내용은 맞죠. 그건 여기서 틀렸죠. 중재 절차 개시 후가 아니라 중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소위 진행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의 방법이다 해서 이것이 정답 틀렸다 하는 거. 다음, 알비트레이션. 당사자 쌍방이 중재 합의에 의해서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고 이 판정부의 중재 판정에 당사자가 무조건 승복하는 것을 우리는 중재라고 한다. 자, 26번 이어서 상사중재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나오죠. 상사중재의 중요한 특징은 전문가에 의한 판단, 단심제, 신속한 분쟁 해결, 중재 절차의 비공개, 외국에서의 강제 집행 간행, 저렴한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이건 전부 중재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여러분 1번 정도만 이해해놔도 상사중재에 관련된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중재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중재지, 중재기간, 중급법이 중재조항 속에 포함되어야 된다. 자, 맞습니다. 세 번째, 중재 합의가 있더라도 중재와는 별도로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재는 보통 최종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재 합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중재 합의 사항을 법원에 통과하면은 법원은 이를 각하해 버립니다. 우리 보통 기각한다 그러죠. 그 소에 대해서 다룰 의미가 없다라고 소위 하기 때문에 보통 이 법원의 어떤 소송 전에 당사자의 중재 합의가 있다는 것을 소위 입증해 버리면은 상대방에 의한 어떤 그 소송은 기각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 그 다음에 중재 합의의 형식 성립 요건은 서면주의입니다. 즉 중재 계약은 구두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문서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거. 자, 무역계약하고는 틀리죠. 중재는 반드시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41회차에는 27번, 28번 문제가 운송부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서 학습했던 무역계약의 조건, 인코텀스와 관련된 이런 것들의 학습은 일단 26번까지 풀어보는 것을 끝나고 앞서 나왔던 무역계약의 중요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상의 주요 조항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습으로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뭐 푸는데 지금 사실상 26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걸렸는데 뭐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해설한다고 이런 시간이 걸렸고, 사실상 여러분들은 한 문제 거의 1분에 푼다는 그런 연습을 가지고 시험에 나중에 대비할 때는 기출문제에서 거의 뭐 기출문제만 여러분이 학습을 잘 해놔도 6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사 자격증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